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 그 아이디어를 하나 추가한다고 하면서 네거티브 샘플링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아직 네거티브 샘플링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출력단에서 개선을 한 거는 다중 분류 문제를 이중 분류 문제로 바꿨다라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행렬곱을 쓰지 않고 다트를 써서 행벡터와 열벡터를 곱했고요. 그리고 소프트맥스를 쓰지 않고 시그모이드를 썼다 정도가 달라졌는데 지금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은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위에 방금 이렇게 언급한 내용은 지금 속도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속도면에서 가장 이제 빨리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한 거고요. 하지만 한계가 있는데 뭐냐면 위에 이진 분류 모델은 정답에 대해서만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타겟이 1인 단어를 얼마나 1에 가깝게 예측했는지를 제시를 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시한 건 뭐냐면 타겟이 0인 애를 얼마나 0에 가깝게 평가했는지는 우리는 측정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교한 평가를 위해서는 0을 0에 가깝게 측정했는가, 자, 0을 0에 가깝게 예측했는가에 대해서도 학습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을 얼마나 1에 가깝게 예측하고 0을 얼마나 0에 가깝게 예측했는지를 모두 손실을 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정교함을 속도가 아니고요. 정교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럼 여기서 이상한 게 있죠. 뭐야 그러면 뭐 정답이랑 오답이랑 손실을 다 계산하는 건 원래 처음부터 했던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 속도가 떨어진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오답인 애는 포기하고 정답인 애를 얼마나 정답에 가깝게 했는지만 보기로 해놓고 그래서 속도가 빨라졌다고 좋아졌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다시 와서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도 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고 타협점을 찾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네거티브 샘플링이라는 아이디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단 네거티브 샘플링 나오기 전에 얘가 하는 말이 뭔지만 볼게요. 정답만 갖고 보면 안 되고 오답도 봐야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정답의 경우에는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say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say가 타겟이 1인데 걔를 과연 얼마나 1에 가깝게 평가했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say가 1인데 얘를 0.993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1과, 그러니까 정답인 1과 얘의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의 로스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1 빼기 0.993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할 때 마이너스 t 로그 x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지금 1이니까 요 t에 1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로그 x의 위치에 0.993이 들어가니까 1에 가까운 값이 들어가니까 비교적 작은 값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구체적인 함수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자, 다시 보면 1이라는 값과 얼마나 가까운 값을 나타냈는지를 가지고 손실을 계산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오답에 대해서 얼마나 0에 가깝게 예측했는지가 완전히 빠지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얘는 지금 say가 정답이기 때문에 u는 오답인데, 자, say가 정답일 때 u에 대해서는 얼마의 확률을 뿌렸냐? 0.003. 또 hello에 대해서는 0.01 이렇게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u나 hello에 대해서는 그냥 0이라고 예측을 해주고 say에 대해서는 1이라고 예측을 해주는 게 제일 퍼펙트한 모델인데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여지를 남겨놨잖아요.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는 얘네들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0을 완전히 0이라고 예측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손실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모델로 보면 이렇습니다. 요 하나하나 요 그림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결국에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는 요 윗부분만 했단 말이에요. 자, 1이라는 거에 대한 열 벡터를 뽑아낸 다음에 걔한테 시그모이드 위드 로스를 적용해서 아까 그 그림이 여기 있었잖아요. 이렇게 정답일 때만 뽑아서 로스를 계산하자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정답일 때는 이렇게 하고요. 오답일 때도 이렇게 하고요. 또 오답일 때도 이렇게 해서 걔네를 다 합치는 게 진정한 로스 아니겠어?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대답을 할 때 당연히 정답만 하는 게 아니라 오답까지 로스를 계산을 하는 게 더 정확하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답인 부분은 다 포기하고 정답을 얼마나 정답답게 예측했는지만 보기로 했던 거다라고 기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학습에 참여할 오답 샘플을 조절을 하자라는 거예요. 학습에 참여할 오답 샘플. 지금 보면은 여기 say라는 단어 하나 정답이 있었고요. 오답을 hello와 I를 뽑았잖아요. 다 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학습에 참여할 오답 샘플을 모든 걸 다 포함시킨다? 그럼 다중분류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휘가 100만 개면은 정답 하나에다가 오답 99만 9,999개를 다 해야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행렬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중분류, 우리 이중분류로 바꾸기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오답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오답을 몇 개만 뽑을 거예요. 자, 오답을 5개를 뽑는다든가 10개를 뽑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몇 개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을 샘플링 한다 해서 네거티브 샘플링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은 다중분류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정확한데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중분류로 바꿔서 풀었어요. 그런데 이중분류로 풀다 보니 정답인 경우의 손실만 반영이 되고 오답인 경우의 손실은 완전히 무시하게 되니까 오답인 경우의 손실도 고려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오답인 경우의 손실을 고려를 하는데 전체 오답을 다 고려를 하려고 그러면 다시 다중분류 문제로 가게 되니까 정답은 하나니까 하나만 하고 오답은 전체가 아니라 5개가 됐건 10개가 됐건 몇 개에 대해서라도 추가를 하자라는 게 개념이고요. 오답에 대해서 몇 개의 샘플만 뽑아내자라는 데에서 이름이 나와서 네거티브 샘플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네거티브 오답을 몇 개만 뽑을 건데 잘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엉터리로 뽑아버리거나 그냥 랜덤하게 뽑아버리면 성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워드2백에서 사용하는 네거티브 샘플링은 자, 네거티브 샘플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속도 문제, 정확도 문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네거티브 샘플링을 잘하는 방법. 자, 몇 개만 뽑아서 하되 그래도 잘 뽑는 방법이 네거티브 샘플링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몇 개만 뽑더라도 전체를 뽑은 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자세한 요 숫자나 식을 알기보다는 큰 철학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잘 처리하자.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가끔 등장하는 단어는 맞았는지 틀렸는지 별로 안 궁금하고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오답인 경우 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오답인 경우 걔에 대해서 얼마나 0에 가깝게 예측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샘플에 자주 포함되게 하자라는 거예요. 아까 보면 정답은 하나고 오답은 99만 9,999개인데 그 99만 개 중에서 5개, 10개만 뽑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뽑을 때 랜덤하게 뽑는 게 아니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샘플에 자주 포함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말뭉치에서 단어가 출현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많이 샘플에 포함되고 적을수록 샘플에 덜 포함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냥 랜덤하게 뽑아도 될 것 같아요. 확률 분포에 따라서 랜덤하게 뽑아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자주 출현하는 단어만 자주 나오고 지금 계속 뭐 이렇게 하자고 그랬다 반대로 하고 또 그렇게 하네. 일단 설명부터 하고 다시 정리할게요. 또 자주 출현하는 단어만 너무 자주 나오고 자주 안 출현하는 단어는 아예 한 번도 안 나오게 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합니다. 뭐냐면 기본 확률 분포에다가
0.75승을 곱한다라는 거예요. 0.75승을 곱한다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어떤 단어가 총 단어가 나온 수를 다 합쳐봤더니 100인데 특정 단어가 3번 나왔다. 그러면 100분의 3의 비율로 나오는 게 아니라 100분의 3의 0.75승의 비율로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단어가 95번 나왔다. 100번 중에. 그러면 100분의 95가 아니라 100분의 95의 0.75승에 비례하게끔 분포를 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많이 나온 단어가 자, 이 확률 분포에 따라서 많이 나온 단어가 샘플링에서도 많이 뽑혀질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말뭉치에 출현한 빈도 그대로에 비례하는 건 아니고 요 식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100번 중에 3번 나온 단어다. 그거에 0.75. 100번 중에 90번 나온 거다. 그거에 0.75. 이런 식으로 다 0.75승을 곱해서 다 더한 총합. 그거분의 자기의 확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오답인 경우에 몇 개만 뽑아서 그나마라도 반영하자인데 그나마라도 반영할 때 잘 반영하려면 자주 나오는 단어에 대한 샘플링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확률 분포에 따라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샘플에 많이 포함되게 자주 포함되게 하는 게 네거티브 샘플링인데 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 확률이 낮은 단어가 완전히 기회조차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단어의 출현 가능성을 약간 낮추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뒤집자는 게 아닙니다. 순서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확률이 높은 단어가 확률이 낮은 단어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게 하는데 다만 확률이 높은 단어의 가능성을 약간 찌그러뜨리고 낮추고 확률이 낮은 단어가 출현할 기회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0.75승을 곱한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 가지 팁이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거티브 샘플링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까요? 다중분류를 속도 때문에 이중분류로 바꿨고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답도 좀 뽑아줘야 되겠고요. 오답 중에 뽑을 때 잘 뽑아야 되겠고요. 그 잘 뽑을 때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 위주로 뽑는다. 이게 네거티브 샘플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과 관련된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확률 분포에 따른 샘플링을 할 때 보통 random.choice를 사용하게 되는데 한번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하나씩 실행을 해 볼게요. np.random.choice 10 하게 되면은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 하나를 무작위로 샘플링하는 거라서 2번 돌리면은 두 개가 서로 다른 결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 돌려볼까요? 네.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랜덤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랜덤하게 나오고요. 만약에 이런 단어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샘플링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까는 random.choice에 숫자를 넣는데 이번에는 리스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뽑아주는 거예요. 이번에 hello. 자, 얘네는 지금 단어 빈도수에 관계없이 그냥 랜덤하게 단어를 뽑아준 게 되겠죠.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뽑아 볼까요? 여기 위에 random.choice의 was라고만 했는데 random.choice의 was의 사이즈는 3 이렇게 해줬습니다. 요거를 중복을 허용할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중복 허용하는 걸 우리가 복원 추출, 허용하지 않는 걸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리플레이스를 false로 주게 되면 중복이 없이 비복원 추출이 되겠고요. true로 주거나 안 주게 되면 true로 줘도 되나요? 잠깐만요. 해볼게요. true로 주게 되면 자, 위에 거는 항상 위에 거는 중복을 허용하니까 중복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굿바이가 중복됐네요. 지금은 위에도 중복이 없고 아래도 중복이 없고요. 또 보면 위에 중복이 있고 아래 없고요. 근데 replace는 true는 기본값이니까 생략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네, 위아래 다 중복이 없었고 네, 이번엔 또 중복이 있었고 그렇죠. 아무튼 중복을 허용하는 방법,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방법 이렇게 random.choice 함수를 써서 할 수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이번에는 확률 분포를 반영해서 해보자라는 거죠. 지금 위에 거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즉 확률이 다 똑같을 때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확률 분포에 따라서 해보도록 할 거예요. 보면은 was는 아까 요 위에 어디 갔나요? 여기서 정의를 했잖아요. You say goodbye, I hello. 총 6개의 단어가 있잖아요. 요 6개의 단어 각각의 확률이 요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확률 분포에 따라서 어떠한 단어들이 나오는지를 보는 게 요 위에 있는 이그젬플이고요. 그리고 요 아래는 이 확률 분포를 이용은 하되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걔의 0.75승을 한 다음에 새로운 확률을 구한 거예요. 자, 0.75승을 해서 그거에 비례하게 분모로 나눠줘서 그 새로 찌그러뜨린, 즉 보정한 확률을 확률 분포로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사실 여기서 크게 달라지는 거를 예상할 수는 없는데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보면은 여기 이제 확률 분포가 있잖아요. 확률 분포가 있고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오리지널 확률 분포고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찍어준 거니까 오리지널 확률 분포가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요 확률 분포를 이렇게 약간 보정을 해준 건데 확률이 보면 높은 거는 조금 낮아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낮은 거는 조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높은 거는 조금 낮아지고요. 낮은 거는 조금 높아지고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순서는 변하지 않아요. 확률이 낮은 애가 높아지고 높은 애가 낮아지는 건 아니고요. 순서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높았던 거는 조금 작아지고 낮았던 건 조금 커지고 이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변화가 사실 지금 요 샘플이 우리 워즈 요 6개 갖고 하기 때문에 거의 없는데 얘가 나타내는 결과는 원래 확률 갖고 뽑아봤더니 점이 나왔고요. 보정된 확률 갖고 뽑아도 점이 나왔다. 왜 점이 나왔을까? 지금 보면은 점의 확률이 맨 마지막 거잖아요. 맨 마지막 거면은 0.1이네요. 0.1이면 지금 사실은 0.5가 제일 높고 0.2, 0.1 뭐 이렇게 되면 높지도 않은 확률인데 점이 나왔네요. 한번 또 해볼까요? 자, 이번엔 여전히 또 점이 나왔는데 아래는 say가 나왔어요. say가 아까 확률이 얼마였나요? 두 번째 거였잖아요. 두 번째 게 원래는 0.1이었는데 지금 아래에서는 0.12로 조금 높아진 덕을 본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순서는 그대로이면서 조금 보정만 이루어졌는데도 위와 아래가 나오는 게 같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다를 때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0.75승을 곱해준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구현한 코드를 보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네거티브 샘플링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코드를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커먼이라는 폴더 안에 네거티브 샘플링 layer.py라는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드렸고 그 파일 안에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코드를 퍼온 겁니다. 보면 얘가 지금 하는 거는 간단하게만 테스트를 역시 해볼 건데 보면 여기 이렇게 말뭉치가 있어요. 말뭉치가 0번, 1번, 2번, 3번, 4번 이게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 그 이그젬플이 되겠죠. 그리고 파워는 아까 네거티브 샘플링 할 때 만약에 얘를 1로 두게 되면은 원본 확률 분포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거고 요 숫자를 줄이면 줄일수록 보정하는 거를 예를 들어 0으로 바꿨다. 극단적으로. 그러면 모든 A의 분포를 무시하고 유니폼하게 되겠죠. 모든 수의 0승은 1이니까요. 만약에 모든 수의 1승은 자기 자신, 모든 수의 0승은 1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얼마나 0에 가깝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정이 많이 들어가느냐 차이가 되겠고요. 정답은 샘플이 아니죠. 타겟은 무조건 하나를 뽑게 되고 그때 오답을 몇 개를 뽑을 거냐. 만약에 아까 100만 개 중에 99만 9,999개를 다 뽑는 거는 너무 무모한 짓이고 오답을 뭐 5개만 뽑을 수도 있고 10개만 뽑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2개만 뽑을 거예요. 자, 해서 원래는 정답은 하나지만 미니 배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개를 동시에 집어넣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답이 1이었어요.
그때 오답을 누굴 뽑을 거냐? 두 번째 오답은 3이었어요. 다시 두 번째 정답은 3이었어요. 그때 오답은 누굴 뽑지? 세 번째 정답은 0이었어요. 그때 오답은 누굴 뽑지? 라는 거를 구현한 코드인데, 다만 오답을 뽑을 때 그냥 랜덤이 아니라 말뭉치로부터 이 단어들의 분포를 감안하고 0.75승의 보정을 해서 오답을 꺼내주는 코드가 지금 이 코드가 된다라는 거죠. 이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얘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해보면 처음에 1이 정답일 때 2, 3이라는 오답을 뽑아준 거고요. 3이 정답일 때 2, 0이라는 오답, 0이 정답일 때 2, 1이라는 오답을 뽑아준 거고, 당연히 돌릴 때마다 분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가 심플 C5 모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봤고, 속도 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풋 단에서는 임베딩 레이어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아웃풋 단에서는 다중분류 문제를 이중분류로 변환한 뒤, 그래서 소프트맥스 대신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 것도 배웠고요. 정답만 하지 않고 오답도 추가를 해서 하는데, 오답을 잘 고르기 위한 네거티브 샘플링이라는 게 적용된다 라는 것까지 살펴봐서 C5 모델을 제대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이 커먼 폴더의 커먼 폴더의 c5.py라는 파일 안에 들어있고요. 무엇이 반영된 거냐면, 우리 앞에서 살펴본 심플 C5 클래스에 임베딩 계층이 반영됐고 네거티브 샘플링이 반영된 그런 코드가 이렇게 들어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C5라는 클래스를 정의한 거를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 C5라는 클래스 정의된 것을 이용해서 실제 심플 C5가 아니라 C5 모델 학습을 수행하는 것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아마 바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코드를 사용하실 때는 다른 부분 수정하는 것보다 파라메타를 설정하는 거는 수시로 우리가 바꾸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파라메터에 대해서 지금 자세한 코드를 설명하는 건 아니고 파라메터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피클이라는 거를 사용할 겁니다. 뭐냐면은 파이썬 코드의 객체를 파일로 저장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결국엔 C5를 돌린다라고 하면은 입력 가중치 또는 출력 가중치, 얘네를 우리가 학습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래 코드를 돌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래오래 돌려서 학습한 내용을 다음에 가져다 쓰려면 매번 학습을 다시 하는 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학습한 내용을 저장을 해두었다가 그 객체를 저장을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력 가중치가 되겠습니다. 입력 가중치를 저장을 해뒀다가 다음번에는 그 가중치를 불러서 쓰기만 하면 학습을 한 번만 하고 나중에 재학습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게 피클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피클을 사용해서 파이썬 코드의 객체를 파일로 저장하고 하는 법을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이 학습할 내용은 PTB 데이터라는 건데, 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린 데이터셋 폴더 안에 그 PTB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양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는 실행을 하고 나면 하다가 돌아가는 걸 보다가 중간에 멈출 거예요. 멈추고 이미 학습이 끝난 그 피클 파일을 사용해서 뒤에 이후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파라메타를 보면 윈도우 사이즈를 5로 한다라는 거는 맥락을 얼마로 한다는 거죠? 윈도우 사이즈를 5로 한다라는 거는 왼쪽에 5, 오른쪽에 5니까 맥락이 10이 되는 거고요. 히든 사이즈를 100으로 한다라는 거는 단어 하나를 100차원으로 임베딩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치 사이즈가 100이라는 거는 미니 배치의 크기가 100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까지는 한 번에 한 단어씩만 학습을 돌렸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100단어씩을 동시에 학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0단어씩 학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데이터를 다 쓰게 될 거잖아요. 만약에 이 PTB 데이터가 10,000개였다. 그러면 한꺼번에 100개씩 학습을 하게 되면은
총 100번 돌아가면 10,000개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1에폭이 끝난 거죠. 그거를 10번 반복해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학습하고 나면, 그 학습이 끝나고 나면 그 학습이 끝난 결과를 시보 파람스 템프.피클 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라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포해드린 파일에 보면 커먼이라는 폴더 안에 시보우 언더바 파람스.피클이 있습니다. 즉 시보우 언더바 파람스하고 여기 템프가 없는 상태로 피클이라는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이미 제공을 했어요. 근데 여기 템프를 집어넣은 거는 혹시 얘를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덮었을까봐 덮어 쓰지 말고 얘는 우리가 생성하다가 지워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연습만 하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를 확인한 뒤 실제 이제 뒤에 이그젬플에서는 학습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학습이 끝난 피클 파일을 가지고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한번 돌려보면 네, 지금 이렇게 돌고 있죠. 아직 1에폭이에요. 1에폭인데 반복을 몇 번 반복할 때마다 출력을 할지는 저희가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자, 보니까 1에폭을 돌 때 9295번 돌아야 되나 보네요. 자, 한 번에 미니 배치 100개씩이잖아요. 미니 배치 100개씩인데 그 100개씩 해서 9295번이 돌아야 데이터가 다 소진된다는 거니까 총 데이터는 그 맥락과 타겟의 쌍의 조합. 자, 맥락과 타겟의 조합이 총 몇 개냐면 어떻게 되나요? 929500 929,500건 929,500건의 데이터가 트레이닝에 들어있어서 걔네들에 대한 학습을 다 수행하고 나면 1에폭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됐나요? 아직 1에폭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다 도는 것도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10번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지를 하겠습니다. 자, 중지를 했으니까 중간에 에러가 났고요. 대신 지금 그 학습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간을 오래 소요해서 제대로 끝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시보우 언더바 파람.피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된 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